어디를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제2절에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이다. 요거 공부할 겁니다. 자,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투자를 위해서는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목적. 자, 목적은요, 이 큰 흐름을 좀 갖추는 겁니다. 자, 목적은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돈 좀 벌자, 이렇게 하면 조금 좀 품위가 떨어져 보이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심오한 말 같은데 그냥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맨 먼저 목적을 정했겠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재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란 뜻입니다. 재군들 할 때 자, 여러 투자원들을 좀 선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 동네에 보니까 A라는 원룸,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한번 딱 뽑아보고, 이렇게. 자, 물론 대략적으로 이제 수익 비용을 분석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요? 저쪽에 태화강 쪽에 갔더니 뭐 B라는 상가, 뭐 요것도 하면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양산 쪽에 갔더니 C라는 임대주택, 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쭉 뽑아보는 거를요, 여러 가지 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선정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현금 수입 지출해 주는데 줄여서 현금 수지라고 할게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 자, 셋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 다 전부 다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걸 측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A라는 원룸을 구입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얼마 나갈지는 확실히 알 겁니다. 거의 알 건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알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기대자를 써주면 딱 좋겠네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원룸은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5층짜리 딱 돼 있고, 4칸 딱 돼 있고, 이제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 내가 가업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 일반적이지만, 동네에 있는 상가 같은 거 구입해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한 5년 정도 잘 운영해서 권리금 받고 팔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5년 동안을 걸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있죠? 은행 돈이 아니라 누구래요? 내 돈 나간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요것도 헷갈려요? 무조건 뭐라고요? 내 돈 나간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내 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줄여서요, 지분해 줄게요. 약속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줄여서요, 저당 해줄게요. 그러면 내 돈은 5억 있다. 그러면 8억짜리니까 3억을 빌려야 되겠네요. 은행에서 이제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5년 동안에 걸쳐서 내 돈 나간 거,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갈 돈,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게 얼마예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죠? 각종 경비도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린 돈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세 이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자,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 8천만 원을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자, 호황일 때는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보통일 때는 이 정도, 불황일 때는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뭐 40%다. 이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시간만 낭비해요. 알겠죠?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정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8억짜리를 처분하게 되면 5년 있다가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답니다. 과학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닙니다. 일단은 중개 수수료 이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빌린 돈이 있는데 만약에 못 갚은 돈 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도세 이거 내고 났더니 7억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셋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경제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이다.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됩니다. 좀 이따 할 거니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그 정도 위험에 따라 그 정도 정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 요 정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 가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게 한 5억 정도, 6억 정도 되는데 얘는 요 정도가 이제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얘는 5억만 투자했으니까 1억 남아요, 안 남아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해줍니다. 무슨 년가라고요? 수년가. 수년가가 큰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요, 현금 수지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요게 투자론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착역. 이게 결론입니다. 요 그림이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투자론은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를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요거 공부하려면요,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기초이론이다. 투자론의 기초이론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이 부동산 투자와 투기라는 게 있는데, 투자와 투기. 일단 이제 투자론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보통 투자라는 것은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를 투자. 투기는요,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투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아파트를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한다. 이런 걸 투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5채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되니까 미리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청약 조건이 안 맞으니까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막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투기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우리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때로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는데,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거든요. 담보대출 이자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본다면 요즘에는 지렛대 효과를 물어봅니다. 전 시간에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데 수익률이 뭐냐? 이거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 자, 수익률은요, 크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 전 시간에 했죠? 기억이 날라나. 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요, 사람들은 오염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알겠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오염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자, 오염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거를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런 걸요, 오염이 작다. 이렇게 하면서 요구 수익률의 정체 이런 걸 좀 알아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은요, 5억 가지고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인데, 어떤 사람은 한 30억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30억짜리 덩치 큰 거 하나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10억짜리 3개 나누어 구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는요, 그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제가 유학집 드리면 몇 가지 지문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니면요,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런 것들. 아니면요, 상관계 수는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런 것들이죠. 몇 가지만 쭉 정리하시면 잘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자 이거 이 요구수를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걸 수학적 기초라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기초다. 자, 그래서 이걸 할인할 때는요, 자, 이 하나하나씩 다, 이게 10%라면 하나하나씩 다 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죠. 그럼 8천만 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그리고 요거는 한 번만 발생한 돈이죠. 요거는 7억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씩 10% 빼내면 돼요. 하나씩. 알겠나요? 하나씩 빼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네요. 조금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 맨 먼저 기초이론 해갖고 우리 그동안 했던 내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공부했고, 자, 잠시 후에 자,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고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고 이제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 공부할 거고, 잠시 후에 요거 끝나면요, 세 번째 이제 경제성 분석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건데, 요거 외에도 또 이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이라는 것은요, 영어가 아니라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으면 침발을 가면서 이렇게 세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면, 얘는요, 만 원짜리 이만큼 있다. 그러면 에이 대충 100만 원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요 두 놈은요,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석 기법인데, 그래도 최소한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은 꼭 물어보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요거 오늘 할 겁니다. 요것도 할 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요것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쉽게 나오면 맞춰야 돼요. 아주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 힘듭니다. 쉽게 나오면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이것도 요거 먼저 하고 요거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이제 요 틀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왜 공부하냐,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요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를 공부하려고 잡다한 얘기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이제 요약집을 다 그대로 다 적어 드릴 겁니다. PPT로 해서 다 적어 드릴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워되죠? 지우고. 자, 5월달부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할 겁니다. 요약집 가지고. 그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PPT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딱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PPT로 만들어서 그대로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요거를 경제성 분석인데, 요거 하기 전에, 자,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자, 우리 교재, 자, 289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영업의 현금 흐름 있어 없어요? 있죠. 요 8천만 원을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이거를요 영업의 현금 흐름 아니면요 영업 수지다 이렇게 합니다. 줄여서. 자, 그 다음에 몇 장 넘겨볼게요. 몇 장 쭉 넘겨보시면 어디냐면 자 거기 잠깐만요. 자 거기 292페이지 보시면 292페이지 위쪽에 양가로 이번에 매각 현금 흐름 아니면요 지분 복귀에 요 7억은 어떻게 나왔냐 요걸요 매각 현금 흐름 아니면요 지분 복귀액이다 해줍니다. 자, 내 손에서 나간 돈이 5억인데 다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이걸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전 페이지 보시니까 자 거기에 중간 정도의 보충학습 해갖고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있죠? 여기 한 4년에 한 번꼴로 계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할 겁니다. 영업소득세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289페이지 요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 그런 얘기입니다.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를요 1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를요 요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맞죠? 가능한 총소득 아니면요 조라는 게 총이란 뜻입니다. 조세하면은요 모든 세무를 합친 거 아닙니까? 가능 조소득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20칸이죠? 500만 원 곱하기 20칸 해주면 되겠네요. 이걸요 가능 조소득. 근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을 수도 있어 없어요? 비어있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빌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임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빈 방은 좀 감안해서 빼줘야 됩니다. 예상하는 빈 방을 빼줘야 돼요. 이걸 공실에 따른 손실이라는 겁니다. 요거 좀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는 일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으니까 봄 되면 열심히 일해서 다 임대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봄 되니까 일거리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 다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돈 낼 게 하나도 없었는데 배째라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 하다 보면 못 받게 되는 돈도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요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누가 붙여놨는지 신기하게 붙여놨습니다. 불량부채다. 행여나 못 받게 될지 모르는 임대료를요 불량부채줍니다. 자, 그리고 요 임대사업 하다 보면 임대료 외에도 부수입 같은 게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컨대 자판기 같은 거 설치했으면 거기서 돈 좀 더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우리가 자동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주차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요 뭐 기타 소득이다. 기타 임대료 외에 나머지 잡동사니 같은 소득이 생길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유효 조소득이다 아니면은요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효 조소득 효력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요 말이 소득이지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얘는 경비는 뺐어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무슨 소득입니까? 얘네들은 무늬만 소득이에요. 무늬만 소득. 그래서 여기다가 각종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라든가 종업원 급여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수리비 아니면 수선비, 관리비 같은 거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비 등등등 다 빼줘야 됩니다. 관리비 등등등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영업 경비다 해줍니다. 싸잡아서 영업 경비 이걸 빼줘야 돼요. 이걸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순이라는 표현은요 항상 경비를 뺀 거를요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 영업소득이다. 그러니까 금에서 불순물을 빼면 순금하죠. 그래서 번 돈에서 불순물인 각종 비용을 뺀 거를요 순이라는 표현 쓰는 겁니다. 순 영업소득. 자 그리고 여기서 너 뭘 빼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간 돈만 따지는 겁니다. 들어온 돈에서 마지막 가져갈 돈.
그러면 은행에서 3억 빌렸겠다. 그러면 자, 이 8년 동안 갚기로 했다면 매년 갚는 돈도 있어 없어요? 이거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매년마다 계산한 거니까 매년 갚을 예상하는 거니까 갚을 쪼개서 갚으라면 원금도 내야 되고 빌린 거에 대한 이자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합쳐서 이거를요 나중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부채 서비스액.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현금 흐름 혹은요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자, 여기서 세전하면은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구조를 간단히 말해볼게요. 간단히. 자, 소득세는요 간단히. 자, 이게 이제 2023년도다. 23년도에 벌은 소득을요 다음 년도 5월 달에 세무서에 가서 원래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고 스스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인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형태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세는 따로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예정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4월달이죠. 4월달에 아무 때나 1일날 팔았든 30일날 팔았든 4월달에 팔았으면요 5월달 6월달 요때 두 달 동안에 가서 미리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알겠나요? 가산. 미리 이제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못 냈으면 이때라도 내야 돼요. 이렇게. 어쨌거나 얘는 따로 계산합니다. 그 나머지 세금을요 종합소득세 해줍니다. 자, 이자를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 배당금 받은 거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 근로소득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PC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업한 거 아닙니까? 사업소득도 소득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거 받은 게 있다면 연금소득, 로또 복권이라든가 상금 같은 거 받은 게 있다면 뭐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얘는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난 회사 다니는데 5월 달에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소득을 지불하는 자가 세금을 빼고서 이 지불합니다. 그럼 세금을 자기네들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이자를 5% 이자 주겠대요. 그래서 통장을 딱 찍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5%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쏙 빼고 입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은행이 먹나요?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소득은 받아도 안 보고 세금 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제도권대 이 금융은요 거의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임은 끝납니다. 신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끝나요. 5월 달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 연금 같은 거 받은 거라든가 기타 소득도 일정 금액 아래면 전부 다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5월달에 신고 누가 하냐? 누가 하냐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 없어요? PC방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소득세는요 정확한 명칭은 사업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사업소득세. 자, 사업소득세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형태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소득이죠. 그래서 요거를 싸잡아서 이거를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소득세. 이런 소득세를 다 뭐라고요? 영업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형태로 부과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요 사업소득세 형태로 부과하는 걸 다 싸잡아서 영업소득세. 그래서 여기서 뺀 금액, 이렇게 뺀 금액을요
세금까지 다 뺐다 해서 세후 현금 흐름 아니면은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정리하시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영업 경비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업 경비. 자, 영업 경비는요 관리비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같은 거 있죠. 다 이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감가상각비라는 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절대로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감가상각 이거는 순전히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비는요 어떤 회사가 이제 그 건물이라든가 기계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점점 없어지면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이제 처리해 줍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일정의 액씩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를요, 감가상각비라 하는데 얘네들은 현금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금 나간 것만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절대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로 처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만 세금이라든가 기업 회계선 빼줍니다. 경영 성과라든가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준다. 좀 이따 할게요. 자, 요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로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자, 그리고요, 이 세금 중에 이렇게 볼게요. 자,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는요 영업경비로 처리합니다. 영업경비. 자, 왜냐하면 재산세는요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요걸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여기다가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요 밑에서 빼는 겁니다. 되셨죠? 밑에서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밑에서 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소득세는요 이게 소득이 많은 자들은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은 자들은요 낮은 세율이 부과돼요. 소득이 없는 자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법을 적용해서 얘가 크면은요 높은 세율이 부과돼요. 얘가 작으면요 낮은 세율이 부과돼요. 얘가 없으면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계산도 안 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여기서 빼내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법을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 밑에서 빼야 돼요. 요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취득세라는 것도 물어봤었는데 취득세도 절대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취득세는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취득했을 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현금 유출액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5억에다 포함시켜야 되지. 여기 영업 수지에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리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91페이지 중간 정도에 영업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봐라. 자,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이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세무사 사무실이 있어 없어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서점 가면 소득세법만 이렇게 듣고 와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법을 전공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게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 자꾸 물어봐서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걔들한테 맡겨야 되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자, 보세요. 먼저 어떤 소득부터 출발하냐면 지금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든다고요?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과세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 보자.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서 자, 이 가끔가다 이제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5년에 한 번 충당금,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하려고 돈을 좀 빼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돈을 빼놓은 걸로 했다 하더라도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하려고 빼놓은 거는 나중에 5년 있다가 다시 대수선하는데 써먹어 안 써먹어요?
재산 가치를 다시 올리는 데 써먹을 거니까 얘는요,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 돌려놔야 돼요. 원래도 돌려놔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빼놓은 게 있다면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비에는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세금 계산할 때 뭘 계산한다고요?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계산할 때는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는요,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줘요. 기업 회계라든가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줍니다. 에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요거 계산할 때, 그러니까 자꾸 막 연결시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무사가 요거 계산할 때, 이거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납부한 중에 원금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이자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이자 비용 나간 거는 세금 계산할 때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요, 과세소득이다 해줍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과세소득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금 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한 4년에 한 번 걸로 이제 계산들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7억. 몇 장 넘겨볼게요. 몇 장이라 한 장 넘기면 292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요거를 5년 있다가 13억 정도는 받을 것 같답니다. 요거를요,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다. 예상되는 매도 가격.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매도 가격이 13억이 다 내가 가져가요? 아니죠.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자, 중개 수수료 이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공증 같은 거 받았다면 공증 비용 나가고, 세입자 내보내는 과정에서 화해 비용 이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약서를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사람들은 동네에 이제 대소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할아버지가 잘 씁니다. 글을 무지하게. 그분한테 딱 써달라고 하면 한문으로 안 쓰면 계약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문으로 잘 써주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나요? 돈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 거래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게 있다면 이것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개 수수료 등 이렇게 해서 이거를요,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다 해서 매도 경비 이렇게 합니다. 자, 매도 경비라는 거를 다 빼줘야 돼요. 여기서 매우 주의할 게, 요거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경비지 무슨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경비를 빼낸 거를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종 경비. 그래서 이것도 순매도액 해주면 되겠네요. 순매도액.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아까 이 3억을 빌렸는데 8년 동안 갚기로 했답니다. 근데 5년 만에 부동산을 팔으니까 아직 못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요거 은행에서 갚으라고 하겠네요. 부동산 담보로 잡고서 빌렸는데 팔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못 갚은 돈 갚으라고 했죠. 그래서 처분시까지, 자, 처분시까지 못 갚은 이제 아직은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원금만 이자는 아직 안 붙었겠네요. 못 갚은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시까지 못 갚은 원금. 자, 요걸 그냥 잔금 해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 미상환한, 아직 못 갚았다는 얘기죠. 미상환한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하게 얘기합니다. 미상환된 저당 잔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뭐라 하냐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자, 그러면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전하면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아까 했어 안 했어요? 언급했죠? 양도소득세. 이걸 얘기하는데,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10억에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 남겨먹었죠? 요런 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자, 이 5억 남겨먹어서 요걸 기초로 해서 세금 계산하는데, 자, 요때 요거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예요? 아니면 그냥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아닙니까?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 해서 이걸요, 이런 세금을 전부 다 자본이득세 주는 겁니다. 싸잡아서 무슨 세금이라고요? 자본이득세 줍니다. 이런 세금들을 싸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계산한 금액을요, 세금까지 다 뺀 지분복귀액이다 해서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줍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한 7억 정도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복잡한데 이거 언제 암기하겠습니까? 오늘 암기할 게 무지하게 많네요. 그래서 자, 어떻게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암기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지, 다른 게 있으면 다르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계산 문제로 나오든지 말로 물어보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가, 유, 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가, 유, 순, 전후다 딱 적은 다음에 얘는요, 한 칸 떼고 좀 요건 지저분하니까 한 칸 떼고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자, 요것도 어떻게 암기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공부는 안 하고 뭘 치고 있다고요?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순 전후다. 매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자, 매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암기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 순대 먹고 감이 넷배.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었으니까 배불렀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감이 넷배. 순대 먹고 토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순대 먹고 감이 넷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순대 먹고 감이 넷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순대 먹고 감이 넷배. 자, 요약집에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제가 말풍선에서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어디냐면 280, 여기 없네요. 한 장 넘기시면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자, 맨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유효조소득은 총이 조입니다. 유효조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하여는 큰 편이다. 유효조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는 큰 편이죠. 아무리 경비는 좀 나갈 거 아닙니까? 조금이든 많이든. 그죠? 2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은요, 세전 현금으로보다는 큰 편이지만 동일할 수도 있다.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으로보다는 큰 편이지만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가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때는 같아지겠네요. 이렇게. 세 번째 볼게요. 세전 현금으로는요, 세후 현금보다 큰 편이지만 동일할 수 있다. 세전이 세후보다는 큰 편이지만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세금 낼 게 하나도 없다든가 아니면 조세를 다 감면해 준다 그러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291페이지 맨 위에 4번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걸 다른 말로 불량부채 줍니다. 자, 불량부채는요, 영업경비에 불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따로 빼는 거죠.
영업경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포함한다고요? 여기서 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 5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 뭘 계산할 때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재산세는 빼죠. 그렇지만 소득세는 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소득세는 요 밑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그 다음에 그 6번 볼게요. 세전 현금 흐름은요, 지분 투자자에게 기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뭘 뺀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아시죠? 요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맨 아래 볼게요. 291페이지 맨 아래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뭘 알아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빼준다고 했죠? 예, 그죠? 감가상각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빼주니까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많은 겁니다. 알아야지 빼줄 거 아닙니까? 예,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기계라, 조그만 기계라도 있으면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형태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거는 몇 번 공부하다 하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위주로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한 칸 떼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뭐라고요? 세금 내고 순대 먹고 어떻게 해요? 감히 4배 순대 먹고 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히 4배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뭐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너저분하게 알고 있으니까 머리 아프지. 사실은요, 이렇게 내 뼈다귀만 가지고 따진다면 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아, 뼈다귀 있어 없어 여기? 뼈다귀 해놓으니까 뭐 없는 것 같잖아요. 자, 지금부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를요,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 293페이지 볼게요. 293페이지 맨 위쪽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자, 그 박스 안에 체계를 보시면 크게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어림셈법, 또 뭐가 있어요?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히.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크게는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할인 현금 수지 말 더럽게 깁니다. 분석법이다. 자, 쓰는 것도 힘드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림셈법이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일단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이 투자액하고 이제 소득을 일단 비교해야 되는데, 투자액하고 이제 소득을 비교하는데, 얘는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걸 가정해서 매기 소득들을 과학적으로 다 추정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요 8천만 원을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다. 그리고요, 요 7억을요,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이다. 이걸 다 감안해서 투자 결정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우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처분할 걸 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에 따른 돈하고 처분했을 때 들어온 돈 있죠? 다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네들은요, 투자액하고, 자,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투자액하고 얘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고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고 똑같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요, 한 해의 소득을 자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간단히. 됐죠? 자, 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4개 다 투자액은 1억씩 똑같대요. 그러면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가장 큰 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거꾸로 소득은 똑같대요. 2천만 원. 근데 매년 2천만 원씩 발생한대요. 근데 그러면 투자액은 많이 투자한 게 좋아요? 적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투자의 기본 아니에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거 있죠? 요거를 찾아내서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딱 비교해서 이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 과정에서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이 버는 놈 있죠? 요걸 찾아내겠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어림셈법, 그 다음에요.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해줍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어떻다고요? 고려한다. 근데 얘는요. 화폐의 글씨가 엉망이네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시장에서 위험 수준이죠. 여기에 따라 충분히 벌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들어오는데 내 부동산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거 선택하겠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시장에서 위험 수준이 있어 없어요? 위험 수준에 따라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투자했더라면 금액이 요 정도 되는데 내 부동산 더 크게 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간 동안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단순 무식한 이 방식입니다. 되셨죠? 단순 무식한 방식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이따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되셨죠? 지금부터 요거하고 요거 계속 할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